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조세랍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여러분 자동차 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동차 사실 분은 이렇게 세금 내가 부담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입 단계에서 특별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특별소비세라는 말 안 씁니다. 개별소비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시험문제 낼 때. 여기서 특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예요. 그래서 대형 냉장고하고 소형 냉장고하고 이 개별소비세율이 달라요. 대형 승용차하고 소형 승용차하고도 개별소비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형일수록 세율이 높고요. 소형일수록 세율이 낮아요. 그러면 이제 대형을 사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는 효과가 나타나고 소형을 타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는 효과가 나타나서 빈부격차의 완화 효과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 대형차나 대형 냉장고 소비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 싼 소형 승용차나 소형 냉장고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생산도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게 이 개별 소비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다 아시죠? 거래 단계별로 공급 가액의 10%가 우리나라에서는 비례세율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인데 이 개별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나 공통점은 국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부과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어디다 내요? 세무서에다가 내요. 그런데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 휘발유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다 내요? 지방자치단체에다 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 단계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소유 단계에서 면허세 내야 되고 자동차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운행 단계에서 교육세하고 휘발유세, 이것은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가볼까요? 가가 뭐냐면 구입 단계에서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는 모두 간접세죠. 간접세니까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납세자는 판매자. 그래서 조세의 전가가 나타나는 게 간접세고요. 이 간접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할까요?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할까요? 그렇습니다.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담세자는 소비자, 납세자가 생산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등록 단계에서 취등록세 내죠. 자동차 판매자가 내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내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세겠죠. 내야 할 사람이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세에 해당이 되겠죠. 뭐 거기까지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3번 다 소유 단계에서 면허세와 자동차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 이것도 당연히 직접세니까. 그래서 나 단계, 다 단계 이건 직접세입니다. 근데 라 단계는 어때요? 교육세나 휘발유세는 기름 살 때마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겠죠. 그러면 이거 가 단계하고 라 단계가 간접세, 나 단계하고 다 단계가 직접세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나 보자고요. 라는 운행 단계에서 교육세나 휘발유세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아니죠. 부자가 기름 넣는지 가난한 사람이 기름 넣는지 여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소비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이 아니라 소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등 적용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4번도 틀려버렸네요. 3번 정답. 그림은 선거구제도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선거구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거구제도
이제 문제 풀고 보충 설명 드릴게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 소선거구제요, 중대선거구제요? 공부했는데. 정의당에게 유리한 것은 중대선거구란 말이에요. 집권당에 유리한 것은 소선거구제라고. 그래서 일단 그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 말을 바꾸면 정치적 신인의 의회 진출 가능성, 정치적 신인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게 중대선거구제도입니다. 중대선거구제도. 그러니까 A가 중대선거구제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표가 많은 건 소선거구제라고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중대선거구보다 소선거구가 사표가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한 것은 소선거구제겠죠. 왜 그래요?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유권자 수도 작아요. 유권자 수가 작다 보니까 누가 나왔는지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일단 정답부터 가볼까요? 1번.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죠. 우리나라는 중선거구제 실시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아까 나왔었죠. 기초의회 의원 선거만 2명 뽑으니까 중선거구제고 나머지 모든 선거는 소선거구제니까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럼 1번이 맞나요? 예, 그러면 정답이에요. 시험장에서는 1번 정답하고 바로 넘어가면 돼. 근데 이 시간은 시험장이 아니니까 공부거리를 확인합시다. A에 따른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수와 의석수가 동일하다. 선거구 수와 의석수가 동일한 건 소선거구제죠. 하나의 선거구에서 하나를 뽑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A가 아니라 B라고 해야지. B가 소선거구제니까요. 2번 틀렸고 3번. B가 지금 뭐예요? 소선거구제. 득표순으로 일정 인원을 당선시키는 소수대표자. 소선거구제니까 가장 득표를 많이 한 1등만 당선이 됩니다. 2등이나 꼴등이나 똑같아요. 1등만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대표제와 결합된다. 이렇게 해야 맞고요. 4번. A에서는 B보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뒀을 거예요. 청주인데, 청주를 이렇게 넷으로 나눴대요. 저는 청주 잘 몰라요. 청주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4개로 나눴어요. 무슨 구 있던데? 상당구, 청원구. 이거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고요. 네. 이게 넷으로 쪼개가지고, 이게 하나가 선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등 뽑아요. 2, 3, 4, 얘들은 다 낙선이에요. 여기서도 1, 2, 3, 4 했을 때 1등만 당선이고 나머지는 다 낙선이에요. 여기도 1등만 당선돼요. 2, 3, 4 다 낙선이에요. 여기도 1등만 당선이 돼요. 다 낙선이 돼요. 이게 선거구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뽑아요. 1대1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청주예요. 청주를 하나 선거해가지고 1, 2, 3, 4, 5, 6, 7 있을 때 당선, 낙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4등까지 뽑는 거죠. 이렇게 4등까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중대 선거구제라고 해요. 근데 이거 지금 어디서 뽑죠? 청주라는 지역에서 뽑죠? 이걸 우리는 지역대표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대표제는 소선거구제가 있고 중대선거구제가 있네요. 근데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뽑으니까 1등이 당선되잖아요.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다수대표제와 연결이 되고, 중대선거구는 4명 뽑으면 4등 안에 들면 되고요. 2명 뽑으면 2등 안에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득표는 적어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 대표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기초의회 의원선거. 이거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나라는 요거예요. 소선거구제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지역대표제하고 또 하나가 있죠.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표제. 그리고 대표의 원리라고 해요. 대표제. 대표의 원리는 지역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눠지는데, 이 비례대표제는 1인 1표제가 실시가 됐다가 이게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91년인가? 그때 바뀌었죠? 1인 2표제로 바뀌었어요? 처음 들어요? 표정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냐면 직접 선거에 위배되고, 잘 아시네. 더 사례 안 들어도 되겠네요. 이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그래서 1인 2표제가 등장했는데, 이번에 또 이게 1인 2표제인데도요, 이게 복잡해. 지금 현재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반연동형 비례대표제야. 거기까지 몰라도 돼. 우리 시험법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반연동제가 뭐고 그냥 오리지널 연동제가 뭐냐 몰라도 돼.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요. 그냥 반연동제인가 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만 지금 비례대표제가 커졌어요? 지역대표제가 커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대하고 21대 비교해 보면 비례대표가 더 많아졌죠?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정의당한테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한나라당 없애자! 이거잖아. 한나라당이 반대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소정당한테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이 군소정당이, 우리나라는 군소정당이 있긴 있지만 지금 양당제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당, 그 국회의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당한테 좀 불리한 편이라고. 그 정도만 알아도 돼. 거기까지가 우리 시험법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러면 요약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선거구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있다. 여기는 하나의 선거에서 한 사람 뽑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 또 5명,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거구제는 대표제하고 연결이 되죠.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는 소수대표제. 근데 이 두 개를 묶으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지역대표제라고. 지역. 근데 국회의원은 지역에서만 뽑는 게 아니잖아.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도 뽑잖아요. 응? 대한민국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는 거야. 그게 비례대표제예요. 비례대표제. 근데 이 비례대표제는 지금 현재 1인 1표다, 1인 2표다. 1인 2표제로 바뀌었어. 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여기까지 말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대표제보다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 결과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다수대표제니까 이건 1등이 당선되는 거죠. 이건
등수 안에만 들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만 빼고 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수대표제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절대다수대표제하고 상대다수대표제로 나눠진다고. 상대다수대표제를 다른 말로는 단순다수대표제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다수대표제니까 한 표라도 다득표를 하면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다수대표제는 안 통해 이게. 과반을 확보해야 돼요. 과반이 뭐죠? 51%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50%는 절반이잖아요. 절반 가지고도 안 돼. 절반 넘어서야 돼. 과반. 반절을 넘어서야 돼요. 과반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과반이 확보가 안 되면 과반이 확보될 때까지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선 투표제가 있고요. 선호 투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사람이 없으면 1등과 2등만 따로 결선을 치러요. 1등과 2등만 놓고 따로 치르니까 선거가 두 차례 이루어지겠죠? 두 차례 투표가 행해집니다. 근데 선호 투표는요, 그게 아니야. 지난번 단월배 문제에서 문제 풀었었잖아요. 선호 투표는 두 번까지 안 가. 한 번으로 끝내요. 한 번 더 끝내고 1순위, 2순위 이걸 가지고 통계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한 차례 투표로 선거가 끝나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좋다고. 근데 수능에서는 이거 계산 문제까지 출제했는데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출제 독립된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선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됐죠? 자, 다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대표제가 채택돼요. 이건 지역선거구예요. 지역대표제예요. 근데 비례대표제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비례대표제는 뭐예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 비율로 나눠 갖는 거죠. 정당별 득표수 비율. 득표율이라고 해도 돼요. 득표수 비율로 나눠 가져요. 됐죠? 그 다음에 직능대표제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현재 이거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직업별로 대표를 뽑는 거죠. 직업별로. 그래서 뭐 법조인 중에서도 국회의원, 의료인 중에서도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중분류만 하더라도요 직업의 종류가 한 5만 개 되더라고요. 5만 개. 그러면 국회의원이 5만 명 나와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또 다양해요. 어떤 직업은 인구가 많고, 어떤 직업은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그래서 직능대표제는 채택한 나라가 없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세요. 됐죠? 이제 2번 문제 끝났습니다. 3번으로 갑시다. 진짜 중요한 거 빠졌네. 뭐가 빠졌을까요? 소선거구제의 특징은 알고 가야지. 다른 거 모르더라도. 자, 소선거구제의 특징으로 갈게요. 자,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선거구 제도가 선거구, 약중이 떨어져가지고, 선거구제. 자, 특징을 보자고요. 특징. 첫째,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사표가 많아요. 사표가 많아요. 여기 보세요. 당선자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낙선자에게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사표라고 하죠. 이게 지금 사표가 많잖아요. 여기는 사표가 별로 안 된다고. 그죠? 사표가 많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당별로,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겠죠? 당연하죠.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졌어. 그럼 관심 없죠. 내가 찍은 사람이 됐어.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근데 소선거구제는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져요. 그 다음에 사표가 많다는 얘기는 보세요. 이 정당이 얻은 득표가 별로 안 되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얘들한테 이겨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결국 이 낙선자들이 얻은 표들, 낙선자들이 얻은 득표를 정당별로 소집해보면 득표는 많이 했는데 낙선자가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런데 1등으로 당선된 정당을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이겼어. 그러다 보면은 득표는 그리 높지 않은데 당선율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표가 많기 때문에 의석률하고 득표율하고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의석률이 많으면 과대대표라고 하고 의석률이 적으면 과소대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과대 또는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득표를 많이 해놓고 국회의원 몇 명 안 되고 득표를 조금밖에 안 해도 그냥 국회의원 많이 당선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으면 그냥 끝발만 있잖아요. 국민의 대표성을 얻지 못하면서도. 그래서 이러한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 선거구가 넓어요, 좁아요? 좁죠? 여기는 청주 전체가 선거구인데 소선거구제에서는 4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가 좁다고. 선거가 좁으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선거 관리는 쉽겠죠? 선거 관리가 쉬운 반면에 관권 개입도 쉬워요. 관권 개입이 쉽다는 얘기는 부정선거 우려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입후보자를 판단하기가 용이하겠죠. 좁은 동네에서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후보자를 판단하기 용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인물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 인물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동네에서 인사 잘하고 청소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학연, 지연, 혈연 가지고 당선되는 거라고. 됐지요? 그 다음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으니까 기존 정당, 즉 기득권 정당, 다른 말로는 집권당, 여당이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유리합니다. 그러면 군소정당은 어떻게 해야 돼? 쪼개져야 돼? 뭉쳐야 돼? 뭉쳐야 살아요. 흩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양당제가 확립이 됩니다. 양당제가 확립이 되니까 전국이 불안해질까요? 안정적일까요? 안정적이에요. 전국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걸 말을 바꿔볼까요? 군소정당은 불리합니다. 군소정당은 불리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신인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청주를 청주. 근데 내소로 쪼갰잖아요.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잖아요. 선거구를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막 마음대로 획책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니까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높다, 낮다? 높아요. 네 번째,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높아요. 게리맨더링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죠? 게리맨더링 우려가 높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시험장 가세요. 여기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3번으로 갈게요. 3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갑시 운영하는 땡땡마트의 배달사원 21살이네. 고객 병집에 텔레비전 배송. 옮기던 중 의뢰 실수로 파손. 병의 신체를 다치게 했네요. 병은 3주 입원 받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제1차적으로는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배달사원 을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배상 능력이 없으면 사용자라고 쓰고 사장님이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이건 특별 불법행위죠.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를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와서 값은 일반 불법행위 땡. 값은 사장님이잖아요. 사용자잖아요. 이 사람은 특수불법행위 책임만 있어요. 특수불법행위는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OX. O.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OX. O. 특수불법행위는 상대적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OX. O. 그렇잖아요. 원칙은 과실책임주의지만 특수불법행위는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자, 일단 1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일반 불법행위하고 특수불법행위가. 2번. 병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조정 절차 거쳐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민사조정 안 거치고 내용증명 안 보내고 그냥 바로 정식 소송 낼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값은 사장님은 종업원의 선임 및 그 사무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 맞죠?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 근데 이게 입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입증 불가능.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적인 법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디가 틀렸을까? 을은 배달사원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제가 이론 시간에 한 반도 있고 설명 안 한 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목표가 2회까지 다 풀려고 그러는데 항상 목표보다 늦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회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실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제가 좀 빨리 하도록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잘 따라오세요. 자, 다만 조금 염려되는 건 아직 이론이 기초가 완벽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자꾸 예복습
예습보다는 복습하세요. 복습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계약과 불법행위라는 단원이 있어요. 계약과 불법행위. 이게 교과서 제목이에요. 자, 계약을 했으면 채권자, 채무자가 생기겠죠. 권리, 의무가 생기겠죠. 그러면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고요. 자, 이 불법행위의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가 있는데 일반 불법행위는 이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성립됩니다. 불법행위가. 그래서 이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여기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은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만 우리 시험법이에요. 하나가 계약을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는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 2가지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는 가위가 손인책을 이 6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가가 뭐예요? 가의 행위,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고의와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또는이야.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되는 거지 고의도 있어야 되고 과실도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 책임주의야, 무과실 책임주의야? 과실 책임주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가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이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특수불법행위는요. 여기 5가지가 있죠. 특수불법행위 5가지. 자, 복습이니까 좀 빠르게 해도 되겠죠?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공공영조물, 그러니까 공작물 이렇게 표현하죠.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 행위 책임,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이 5가지의 경우에는 가해가 손해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을 한, 이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건 특수불법행위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더니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때에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이때 이 일정한 관계자 책임이 원칙은 뭐다? 과실 책임. 여기 보충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상대적 무과실 책임. 이게 달라요. 그러면 이건 뭐 많이 들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 이걸로 해볼까? 과실이 있어야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이거지. 과실이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하느냐 이거야. 이를테면 나하고 친구하고 싸웠어. 근데 친구가 내가 친구를 한 대 탁 때렸는데 살짝 스쳤는데 이게 핵번치라 이게 코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내가 지금 과실을 한 거잖아요. 고의로 한 건 아니라고. 너 친구 다 뜯어버리고 좀 이렇게 했는데 핵번치였어. 근데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증해요? 가해자가 입증해요?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면 원고가 입증하는 거야? 피고가 입증하는 거야? 원고지. 피해자니까. 다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고가 입증해야 되죠. 그런데 이쪽으로 와봐. 자, 과실 책임은 누가 입증한다? 피해자가 입증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쪽은 또 달라. 자, 여기서 과실 책임은 일단 무시하고요.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이게 상대적 무과실이라는 게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유치원 아이가 돌멩이를 던져서 행인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이 유치원 아이는 이게 책임 무능력자잖아.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겠지. 유치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님,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부모님이 책임져야겠지. 그러면 유치원 아이가 돌멩이 던지지 못하도록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 새끼가 돌멩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놈 있잖아. 돌멩이 던지면 안 돼. 나쁜 짓이야. 그런데도 던지는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원장이나 선생님이 나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얘기 교육시켰는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말이 통하냐고. 아니 제대로 안 했으니까 던진 거잖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증명할 길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법에서는 이 무과실을 입증하라 이거야. 그럼 입증을 누가 입증을 해? 그 입증 책임이 누가 있어? 감독자에게 있는 거지. 감독자. 그러니까 이 감독자는 피해자 쪽이야, 가해자 쪽이야. 가해자 쪽이라고. 이건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가해자. 즉 가해자니까 이거 원고야, 피고야. 피고 쪽에 있는 거라고. 자, 일단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과실이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특수 불법행위에서는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이때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가해자. 여기까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높이면 여기서 출제돼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남과 같아서는 남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까지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랑 같이 하면 돼요. 보세요. 3번 문제로 4번. 을은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은 지금 누구죠? 배달사원이죠? 배달사원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불법 행위니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에요. 병이 입증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병이 입증하는 거라고. 됐죠? 조금 난이도가 높지만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4번으로 갈게요. 4번. 기본권 설명, 헌법에 관한 문제네요. 또 하나 빠졌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예제로 다시 와요. 자, 일반 불법행위 당사자 책임.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피해자. 특수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 못했을 때 일정한 관계된 사람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실 책임 원칙이지만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감독자, 사용자, 점유자, 불법행위자
이 사람들에게 묻는 게 뭐다?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자가 이 새끼한테 내가 그렇게 돌멩이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던졌어요. 이걸 입증하라 이거야. 입증하면 면제해주겠다 이거야.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거야. 근데 이거 입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니까. 사용자 책임도 마찬가지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너 배달하면서 사고 내지 마.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봤자 사고 나는 걸 어떡해. 그 나는 것은 결국은 사용자가 제대로 의무를 다 안 했다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그렇지만 네가 입증한다면 책임 면해줄게. 이렇게 일단 달래고 보는 거야. 입증 못 한다니까. 상대 이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과실이 없으면 누가 입증해야 된다? 얘들이 다 입증해야 돼. 얘들이. 그러니까 가해자야 피해자야? 가해자 쪽에서 이걸 입증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얘만 지금 노란색이 아니네. 공작물의 소유자네. 이 사람은 잘잘못 따질 필요가 없어. 너는 무조건 책임져 이거란 말이야. 절대적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이건 입증 책임을 따질 필요도 없어. 그러잖아. 입증 책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네가 무조건 네가 책임지라니까 이거잖아. 이게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에요. 우리 민법 1118조 중에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는 요 4개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되기 쉽죠. 그래서 수능에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오답률이 높았어. 자, 지금 여기 소개했던 거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암기해 두세요. 자, 이제 4번으로 다시 갑니다. 기본권. 옳은 거 찾으래요. 가가 뭐예요? 체포, 구속 이런 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신체의 자유죠?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니까 자유권, 소극적, 방어적, 고전적, 핵심적 기본권이면서 포괄적 기본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는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이죠. 나는 인간다운 생활, 복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회권. 사회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적극적이면서 헌법에 있는 것만 보장되죠. 개별적, 열거적 기본권입니다. 옳은 거 찾아야 되죠. 1번 가는 절차적이고 수단적 땡. 절차적이고 수단적인 기본권은 청구권밖에 없습니다. 청구권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열거적, 개별적 권리죠. 청구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의 국가구조 청구권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일일이 암기 안 해도 돼요. 공통적으로 청자가 다 들어있어요. 이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걸 보호받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나는 즉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 땡. 자, 포괄적 권리 4가지밖에 없어요. 뭐더라? 자, 우리 헌법상 전부 인권이 있고 실정권이 있죠. 그러니까 전부 인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인정되는 권리예요. 실정권은 이건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이죠. 이것은 상대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초국가적이죠. 이것은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는 기본권이죠. 그리고 전부 인권은 헌법에 없더라도 보장되니까 포괄적 기본권이죠. 근데 얘는 개별적 또는 열거적, 개별적 또는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이고 초국가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 네 가지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헌법에 네 가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 자,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관. 이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것 두 가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게 보장됐을 때 행복이 추구되는 거겠죠. 행복, 추구권. 요 네 가지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나라마다 다 달라. 실정권이야. 실정법상의 권리야. 그럼 이걸 제어한 것이니까 사회권, 청구권, 예, 참정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됐지요? 이 정도로. 이 정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3번으로 다시 와서 나와 달리 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다. 맞네? 나는 적극적이지만 가는 소극적이잖아.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지만 나는 국가에 의한 자유잖아요. 4번도 거꾸로 돼 있죠? 네, 넘어갑니다. 5번. 자, 지금 집중이 좀 떨어질 때 됐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20분에 끝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희망 있네? 20분에 끝납니다. 자, 희망을 가지고 5번. 그래프 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 환율이 나왔고 연도가 나와 있는지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환율 하락 또는 환율 인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뭐예요? 외화의 가격을 말한다고 그랬죠. 또는 외환 시세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돈 가격인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아까 다 나왔었잖아. 우리나라 돈값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환율이나 원화 가치 상승. 이게 시소네. 아까 우리 풀어봤던 시소 게임이라고. 서로 상충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래. 지금 환율이 인하됩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1번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원인이다.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원인이래요. 자, 여러분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면 우리나라의 달러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달러의 양이 적으면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죠? 땡.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가 원인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경상수지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죠. 자, 복수.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 이거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문제 나오면. 1번은 땡. 2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싱겁게 정답 나왔네요.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2번 정답이고요. 3번.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학부모의 부담은 감소하겠죠? 달러 가격이 싸지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아지니까 유학이나 해외여행이 유리하다. 그 다음.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땡. 환율이 하락하니까 1달러가 2,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000원이 돼봐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팔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국내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됐지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환율이죠. 머리가 멍해져요. 지금 뭘 설명해야 되는지 깜빡 또 잊어버리네. 환율입니다. 교환 비율이죠.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 비율인데 이 환율을 표시할 때에는 자국화폐를 기준으로 해요? 외국화폐를 기준으로 해요? 외화 기준으로 표시한다고. 외화 기준으로 표시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되겠죠. 1 4달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외화. 앞에 있는 게 원. 그러니까 달러 한 개에 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는 과자라고 생각해요,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라는 과자가 1,000원에 팔려. 이게 외화 기준 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갈 수 있겠죠? 달러라는 과자 하나가 2,000원이야. 오, 비싸졌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달러 환율 상승. 달러 가치 상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환율 이 오른 거죠. 환율이 오르면서 결국 원화의 평가 절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원화는 주로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야. 원화 평가절하. 그리고 이제 결정 방법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우리나라는 뭐야? 변동환율 제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라면 고정환율 제도죠. 국가에서 환율을 정해버린다고. 일정 기간 동안은 못 변해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외화의 공급이 자동적으로 증가 감소하면서 환율도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변동환율 제도예요.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가 결정하지만 환율을 정부가 결정하지만 여기는 외환시장에서 결정한다고. 외환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가격은 달러의 수량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달러의 수요, 달러의 공급, 이퀄, 균형 환율, 균형, 달러의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게 외화의 공급이죠. 이게 외화의 수요죠. 외화, 수요야. 그 외화 공급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게 수출이고 얘는 수입이잖아. 그러면 수출이 늘었어요. 수출이 늘면 외화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외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환율은 하락하고 거래량 증가하겠지. 수출이 감소했어요. 그럼 외화의 공급이 줄어들죠. 환율 오르고 거래량 줄어들겠네. 자, 이번에는 공급은 고정됐다고 가정하고 외화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입이 늘어나면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해요. 환율 오르고 거래량 증가합니다. 수요가 감소했어요. 환율 내리고 거래량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움직이면서 이 가인날이 만나는 점, 종이를 자르는 점이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게 환율의 변동이란 말이에요. 환율의 변동. 그런데 이 수출만 있는 게 아니죠. 해외로부터 외국 자본이 국내 유입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내 자본에 해외로 나갈 때 달러로 나가야지 원화로 못 나가잖아요. 달러가 필요하죠. 외화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외국인의 국내 여행 또는 유학. 우리나라 여행 유학 오면은 달러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려면 우리나라 돈 가지고 못 나가니까 달러로 바꿔 나가야죠. 그럼 달러가 필요하죠.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외화 수요가 수요에 영향을 주죠. 차관을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위채를 도입하면 어떻게 돼?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환율 하락하겠네. 차관을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하겠지. 그렇습니다. 위치를 상환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수요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다음 교포, 해외 교포의 국내 송금. 해외에 있는 이모나 삼촌이 용돈 보내주나요? 달러로? 보내주면 플러스잖아. 아니, 공급이 발생하잖아, 공급. 그 다음에 내국인의 해외 송금 등에 의해서 이와의 수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균형점이 움직여요. 그래서 위로 가면 환율이 상승한 거, 아래로 가면 환율이 하락한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문제 풀 때 소개할게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버립시다. 환율이 변동할 때 우리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지. 환율이 변동할 때.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환율 인상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럼 만약에 환율 인하 가지고 출제하면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환율 인상이 90%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환율이 인상되면 자, 환율이 인상되면 곧바로 무역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거 여러 번 얘기해서 바로 나와야죠. 수출, 수입, 감소. 왜 수출이 증가하죠? 국내 상품에, 우리나라 상품에 국제 가격, 즉 달러로 표시한 국제 가격이 싸져요, 비싸져요? 싸진단 말이에요. 싸지니까 수출이 잘 되는 거지. 수입은 줄어드는 이유가 외국 상품에 원화 표시 가격, 즉 국내 가격이 싸져요, 비싸져요? 비싸지니까 안 사.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지?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수입을 적게 했으니까 달러가 안 나가니까 우리나라 국내 외환 시장에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한다고.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 달러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 달러가 많이 늘어나면 다시 환율은 하락하겠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떤 걸 원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달라지는데,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 바로 이제 환율이 하락하겠지.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이제 이게 거꾸로 되지.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그 이유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다시 외환 보유고가 증가, 감소? 감소한다고.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니까 다시 환율은 올라간다고. 그럼 이게 뺑뺑뺑 돌겠지. 그러지? 이게 뺑뺑뺑 돌아요. 보통 한 3, 4년 주기라고 얘기해, 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키친파동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뺑뺑뺑 돌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은 안 돼.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 자,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 환율을 하락해 바로. 근데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지.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 안 되고 수입 늘어나겠지. 우리나라 물건 비싸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 안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돼? 줄어. 외환 보유고 줄어들면 다시 환율이 인상된다고. 그럼 환율이 인상되면 또 다시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도는 한 부리가 있고, 이렇게 도는 한 부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걸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죠? 두 군데로 이렇게 도네. 일로도 한 번 돌고, 이리도 한 번 돌고. 됐죠? 자, 이제
6번 문제. 이거 6번 문제 풀려면 시간이 좀 걸려. 설명도 해야 되고. 근데 시간은 지금 3분밖에 없어. 그래서 7번 문제부터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됐죠? 7번.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오락 국제법의 법원이네. 원래 이 법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법의 근원, 법의 얼굴 이런 뜻이죠? 법원. 법의 뿌리 이런 뜻입니다. 법원. 이 법원은 국내법이 있고 국내법에서도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어요. 국내법, 국제법도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성문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국내법은 성문법, 불문법인데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게 관습법하고 조리밖에 없어요. 성문법으로 사법, 공법, 사회법이라는 얼굴이 있어요. 사법의 얼굴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는데 상법은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뺄게요. 임대차, 보호법 등이 있고요. 공법에는 어떤 게 있죠? 헌법, 형법, 행정법, 각종 절차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사회법의 얼굴, 노동법, 암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게 우리나라 성문법의 얼굴이에요. 법원이에요. 법원. 얼굴 또는 존재 형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제법은 달라. 국제법은 성문법은 딱 하나입니다. 조약입니다. 쌍부적 조약이 있고 다국적 조약이 있어요. 쌍부적 조약은 조약을 체결한 두 나라에게만 그 효력이 있어요. 이를테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두 나라에게만 효력이 있겠죠? 일본에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엔 헌장, 환경 헌장, 이런 것들은 회원국들, 유엔의 회원국들에게 모두 그 효력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 조약은 체결하는 절차가 우리 헌법에 있다고. 그래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외국과, 야, 우리 너네하고, 이를테면, 한미 FTA, 한미 FTA, 이것도 조약이잖아요. 한국과 미국, 야, 우리 FTA 체결하자. 좋아.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이 조율이 이게 두 나라의 국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비준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동의를 얻으면 이제 국가 원수관 또는 실무자가 가서 도장 뻥 찍고 서로 비준서 이제 교환하면 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요, 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우리 헌법 61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모든 조약이 국제법의 법원이다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약은 아니야. 조약과 같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불문화되어 있지만 국제법 얼굴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건 모든 나라가 인정해요.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취해법권 인정. 취해법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내정 불간섭. 그 다음 마지막이 뭐가 있더라? 포로에 대한 규정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분법도 아니고 분법도 아닌데 여기서 하나 더 국제법의 얼굴로 인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뭐가 있죠? 법의 일반 원칙에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원칙, 뭐 신의 성실의 원칙. 또 대표적인 게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국제법의 법 얼굴이에요. 법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 하고 7번으로 갈게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가번.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문서 형식의 합의, 성문법은 조약밖에 없어요. 나번.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바로 국제관습법입니다. 이걸 국제방수법이라고 안 썼네. 이 불문법이 바로 국제관습법이에요. 그 국제관습법에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국제관습법에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명국들이 따르는 법의 보편법칙. 이게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국가 간의 모든 합의는 조약에 해당됩니까? 땡.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만 조약이에요. 모든 조약이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고. 그 다음 나의 예로는 외교관의 면책특권 맞죠? 취해법권 외교관이나 국가원수의 면책특권 맞고, 타의 예로는 스티너 성실 권리남용 맞고, 4번이 뒤에가 있네요. 인쇄가 잘못됐네. 나와 다는 즉 관습법하고 법의 일반 원칙은 가와 달리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은 모든 국가를 구속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빨라지니까 갈수록 여러분이 빨리 따라와야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칠게요.